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어렵고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법, 이런 법을 조금 더 쉽게 알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영화 속 법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영화는요, 2015년 최고의 흥행작이었던 베테랑입니다. 국민 배우 황정민과 또 유아인이 주연을 맡은 영화죠. 총 관객 수가 무려 1,341만 명입니다. 영화 명량과 국제시장에 이어서 역대 관객 수 3위를 기록한 작품입니다.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이 호쾌한 영화 이 베테랑 속에서 어떤 법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럴 땐 이런 법과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제부터 영화 베테랑 속의 법률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최강희 영화평론가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처음 뵙죠? 아, 예, 네. 처음 뵙습니다. TV에서는 뭐 종종 뵀었죠. 맞아요. 예.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네네. 아니, 근데 이미지가 두 분이 닮으셨어요. 아, 예. 안경을 이렇게 끼니까 네. 되게 네네. 미남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예, 예. 닮은 것 같습니다. 역시 예. 미남이 제가 가운데서 민망해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민망해라. 네, 어쨌든 이제 매주 저희와 함께 영화 속 법률 이야기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영화 베테랑인데 아직 그 엄청난 흥행작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아무래도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영화인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영화 베테랑은 그 제목 그대로 네. 정의 수호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불도저처럼 달려가는 베테랑 형사, 그리고 협잡과 불의의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 3세 간의 그 정면 승부를 다룬 영화죠. 영화의 주인공은 황정민 씨가 연기한 그 서도철 광역수사대 형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때 수사에 도움을 받았던 그 트럭 운전수가 이제 재벌 기업에 찾아가서 밀린 임금, 체불 임금을 이제 받으려고 찾아갔다가 약간 미스터리처럼 추락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상을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도철 형사가 사건에 점점 근접하다 보니까 그 배후에 그 이 재벌 기업의 3세인 유아인 씨가 맡은 그 조태호라는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조태호라는 인물은 돈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살아가는 아나무인격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수사망을 좁혀가지만 조태호가 돈의 힘, 그리고 또 뭐 변호사를 기용해서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조작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가요. 계속 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조태호를 또 서도철은 굉장히 끈질기게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 간에 결국은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호쾌하게 통쾌한 액션 속에 이제 버무려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베테랑이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최대의 흥행작이었잖아요. 관객 수가 뭐 역대 3위의 네네. 영화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대기업에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비슷하게 재구성을 한 거라고 네. 제가 들었어요. 맞는 건가요? 근데 뭐 특정한 사건을 토대로 해서 재구성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네네. 일단 우리 사회에 어떤 재벌 그룹이라든가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네. 이런 이들이 이제 보여주는 어떤 전횡이나 횡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녹여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네. 뭐 이를테면 뭐 대기업 회장이 뭐 한 대 100만 원이다 하면서 부하 직원을 뭐 구타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 또 뭐 얼마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도 아이고.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가진 자들이 보여주는 갑질 횡포.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응징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한번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나마 한번 후련하게 통쾌하게 한번 이들을 한번 응징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또 관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하고 광범위한 접점을 만들어내면서 1,300만 명이 넘는 대형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스토리 전체가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었으나 장면 하나하나씩은 충분히 현실 속에서도 일어났을 법한 일들. 네. 그래서 더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님 혹시요,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이쁜이? 미스 코리아? 나 우리 변호사님 너무 좋아요. 어떡하죠? 아니, 셜록 홈즈 다들 아시죠? 아, 예. 제가 좀 예. 예리해요. 한 예리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윤셜록이라고 또 제 별명이 또 그런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베테랑을 보면서 법률적으로 뭔가 좀 불법 행위 같은 거, 그런 거 한 6, 7개 정도 우리 작가님이랑 PD님이랑 같이 좀 짚어봤거든요. 네네. 몇 가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변호사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아니요, 거죠? 왜 문제되는 거를 얘기해 봐야지만 네. 이건 일반인이 봐도 똑같은 거니까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외제차를 팔고 다시 훔쳐가요, 자기들이. 거기다가 그 추적 장치를 단 다음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쵸? 네. 그렇죠. 이거 법률적으로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에서 그 서도 처리, 이건 정당방위다 하면서 본인을 먼저 자학한 뒤에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불법 수사 행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화물연대 왜 계약 해지를 했냐 했을 때 정홍이는 이렇게 밀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폭행죄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폭행죄. 상주. 네, 상추 사건. 그리고 화물연대 노조에 가입했다고 일방적으로 해지한 거. 통보도 이제 문자로 한 거. 이것도 잘못된 것 문제될 수 같아요.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경호원이랑 그 저기 유아인 역할, 유아인 씨랑 같이 격투기 씬 같은 네. 거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맞았다고 막 발목을 부러뜨렸나 이랬잖아요. 나중에 경호원 발목을 꺾죠. 네, 꺾었던 거.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마약은 뭐 네. 그쵸? 거진 다 짚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가 보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고 네. 사실은 이게 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얘기들이 음. 대부분 다 짚은 것 같아서 조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네. 좀 풀어볼게요. 조금 있다가. 우리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평론가로서 그리고 뭐 시민으로서 보셨을 때. 뭐 계속 이 영화 속에서 유아인이 하는 행위 자체가 네. 불법이죠, 사실. 근데 엄청난 불법인데 저는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네. 그 유아인이 이제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서 이제 달아나잖아요. 차를 몰고. 맞아요. 달아나면서 차들이 막 막혀 있으니까 네. 그거를 막 다 때려 부수면서 가요. 운전을 하는 부두개처럼. 데는. 예, 막 빵빵빵 하고 때려 가는데 그거는 보면은 그냥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은 이상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건 들어요. 거의 뭐 테러 수준 그거는 아닌가요? 예.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과실범입니다. 네네. 근데 일부러 지금 가면서 다 부숴버리잖아요. 예. 고의 손괴죄하고 고의 상해를 입힌 그런 범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러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그렇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살인미수죄까지 그렇죠. 이거는 적용할 수 있는 만약에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필적거라고 부르는데 네. 살인 미수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살인 미수도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진짜 뭐 거의 불법이.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저런 나쁜 사람이 나중에 벌 받고 두드려 맞고 이런 게. 그래서 아마 이런 구조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해서 체포해가지고 네. 그냥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단순하게 체포만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갑 채우고 데리고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분이 덜 풀려요. 예. 그래서 거기서 황정민하고 유아인이 괜히 그 명동한 발에서 싸우잖아요. 저희가 법을 하지만 법대로 한다 그러면 이거 체포를 해가 예. 법 앞에 이렇게 심판받게 하는 건데 네네. 그러면 뭔가 부족하고 네네. 이게 내가 이래라고 법을 했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조금의 부족한 부분을 맞춰주잖아요. 굉장히 눈을 통쾌하고 펴주고. 호쾌하게.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네, 두 분이 오늘 너무 신나셨어요, 지금. 아니, 근데 경찰이 범인을 검거할 때 응. 저항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안 되죠. 그렇게 패면 안 되는 절대 거죠? 안 되죠.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예. 제가 이야기한 거 하나부터 차근차근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게요. 영화 속에서 정당방위 이 얘기가 두 번이나 나와요. 초반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뭐 감독이 말하고자 했던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방위라고 말한 건 사실 이제 거짓인 것 같은데 거짓으로 상황을 조작하는 행위. 그리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정당방위는 진짜 말 그대로 정당방위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방위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렇게 이제 통쾌한 방법으로 전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저는 해봤어요.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통쾌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당방위가 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법에서 정당방위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자신의 어떤 그 불당한 불법한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상당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때나 가능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돌이켜 보면 이 황정민이 이제 유아인한테 막 계속 CCTV를 보고 있다가 네. 결국 CCTV 때문에 계속 맞아주다가 나중에는 괜찮다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경찰이 네.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이긴 한데 유아인이 넘어졌으면 그때부터 공격을 멈춰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계속하는 거는 정당방위에서 나갔다고 보는 거고 또 유아인하고 황정민하고 둘이 보면 무기가 거의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서 황정민이 뭐 어떤 쇠파이프라든지 칼이라든지 총을 들었다 그러면 또 정당방위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네. 무기도 같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경찰은 더더욱이나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유아인이 이제 힘을 상실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압이 끝났다 그러면 체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을 한다는 거는 정당방위로 보기는 좀 어렵죠. 폭행죄로 그러면은 폭행이라기보다는 두드려 패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죽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때리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상해죄가 되죠. 상해죄. 단순 폭행이 아니고 많이 네. 다쳤기 때문에 유아인도 상해죄가 되는데 막 근데 영화에서 만약에 정말 법대로 할 것 같으면 네. 그냥 맞기만 해야 돼요, 경찰은. 그런 상황이면. 맞기만 그래요? 하고 그 맞는 것만 피할 정도의 폭행만 가능해요. 그 유아인을 제압한 다음에 더 이상 때리면 안 되죠,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형사를 살인교사하면서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되잖아요. 네. 살인교사 어느 정도로 큰 죄인가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범행의 실행 의사를 갖도록 마음먹게 하는 걸 교사라 그래요. 네.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누구한테 시키고 그래서 직접 하는 사람을 정범이라 그러고요. 그걸 시킨 사람을 교사라 그러는데 우리 형법에는 교사하고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합니다. 아, 살인- 1대1로? 아니요. 형이 똑같아요. 형이 똑같다. 법적으로. 만약에 살인죄면 살인교사면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네. 다만 감안을 할 겁니다. 살인교사 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살인교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교사가 성공했는지, 그런 것까지 법에서 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살인한 사람이나 살인을 교사한 사람이랑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내용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황정민이 상황을 그렇게 다 꾸며놔요. 112에 신고를 하게끔.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112에 신고하면은 영장 없이도 수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부분도 뭐 한편으로 맞긴 한데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압수수색 같은 거는 함부로 네. 할 수가 없어요. 영장이 있는 경우만 압수수색이 가능. 그 영장이라는 거는 판사가 써준 영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보면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맞아요. 제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예외가 뭐냐면 구속이나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영장 필요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거든요. 막 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다만 112에 신고해서 112에 나와서 모든 걸 압수수색하기는 어려워요. 어렵다. 현행 범인인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나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구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 상황 아니면 증거 확보하기 곤란할 때 그럴 때 압수수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100%로 보긴 어렵지만 네. 뭐 영화상 어떤 설정은 뭐 틀리진 않았다 이렇게 틀리진 생각이 듭니다. 않았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현행범이 도망을 가다가 그렇죠. 어떤 집으로 들어갔다. 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네. 해본다면 그 집 안으로 경찰이 진입할 수 있습니까? 진입할 수 있죠. 진입할 수 있는데 집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이제 진입할 이거는 수 있습니까? 법령에 의한 예, 행위로 예. 정당 방위나 정당 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거 침입죄에 성립할 수는 있지만 네. 범인을 지금 잡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집주인이 부동의하더라도 뭐 예컨대 네네. 부동의하더라도 이 경찰이나 그 형사가 자기의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 행위로 봐가지고 위법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 경찰이 범인을 쫓아갈 때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요. 그게 할리우드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차를 이렇게 자기가 차가 없잖아요. 근데 범인을 쫓아가야 되는데 시민이 몰고 있는 차를 많이 나오죠. 그럼 해가지고 네. 시민한테 그 내려! 경찰증 보여주고 자기가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사유재산을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네. 가장 문제 같아요. 네. 영화에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오토바이가 필요하면 네. 오토바이 키가 꼽혀 있는 누가 이렇게 탈락하는 걸 밀치고 밀어버리고. 경찰이 내려서 타는데 네.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 그런 경우는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집에 들어가는 과정은 어떤 뭐 동의를 얻을 상황,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지만 지금 추적을 하는 상황에서 꼭 이 오토바이로 가야 되는지 꼭 좋은 오토바이 하필이면 또 되게 좋은 오토바이 네네. 되게 좋은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는데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 같아요. 경찰이라면 네. 이건 또 다른 어떤 사생활적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다른 절도가 돼요. 강도예요, 이거는. 밀치고 만약에 이걸 가져가 버리면 네. 강도가 성립해 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는 가능한 설정이긴 한데 실제로는 뭐 거의 일어나지 않고 네. 만약에 너무 과하게 때리고 그렇게 밀쳐 갔다면 이거는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생각이. 왜냐하면 그거 아니라도 잡을 방법 많잖아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무전을 쳐가지고 어때를 봉쇄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지원 경력을 요청하는 게 맞지. 그걸 굳이 폼 잡기 위해서 그 오토바이 그걸 타고 간다. 그거는 조금 불법적인 요소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변호사님 지금 막 이렇게 열심히 대답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더 예리하게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률적인 좀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 어떤 일단 거 보셨나요? 상무인데 유해진 씨가 이제 연기를 했죠. 그 유해진 연기가 좀 짠하기도 하면서 사촌지간 같기도 한데요. 네. 자기 어머니가 아니, 자기 아버지가 사이고 어머니 고모부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어떤 지금 그 회장님의 네. 누이 같아요. 여동생의 네, 네, 네. 누나 같은 느낌이 네. 들고. 근데 이제 저기 유아인이 잘못하니까 유해진이 맞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부분도 좀 짠하게 되는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그 회장 송창희신가요? 송영창 씨죠. 송영창 씨. 회장 네. 그 방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네가 좀 들어가 줘야 되겠다. 장어 먹으면서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대신 들어가 주는 모습. 맞아. 그거. 내가 범인인 것처럼 하고 들어가 주는 모습을 네. 범인 은닉죄는 이제 범인 도피죄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아인, 특히 유해진 같은 경우는 남의 유아인의 범죄를 자신이 하는 것처럼 해서 네. 범인 은닉죄를 지금 도피죄를 저지른 상황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범인 은닉죄 도피죄는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사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네. 아마 사촌 같이 보여요. 사촌형이라고 그러고 뭐 하는 거 봤을 때는 친족 간에는 이렇게 어쩔 수 없다. 친족 간에 이렇게 범인을 숨겨줄 수밖에 없다. 친족 간은 그렇지 않겠나라는 그 법리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경우는 무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처벌받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 시켰던 사람, 범인 은닉을 교사했는 사람이 유아인 내지 그 회장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돼요. 또 그렇게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 이제 결국 자백을 하고 유해진이 이제 풀려난다고 했을 때 네. 한 가지 더 추가될 수 있는 게 네. 범인 도피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유해진 같은 경우는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요. 이 유아인한테는 이 마약, 뭐 송계, 살인, 폭행 뭐 엄청 많잖아요. 네. 살인, 미수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범인 도피죄, 교사죄. 범인 두 도피 가지까지. 교사죄가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사는 게 참 맞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근로기준법상 해고 부분입니다. 해고 부분을 보면서 글쎄요, 뭐 하물연대에 가입돼 있다 해가지고 해고를 시킨다. 이건 네. 뭐 설정상은 뭐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쵸. 이 노조가 지금 다 정립이 돼 있고 그런 식으로 해고가 불가능하고요.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라는 방법은 네. 시기를 정해가지고 문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서로요? 문서에 문자 메시지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같이 아. 문서를 주면서 언제 해고하고 해고 사유를 다 기재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물연대 노조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해고다고 문자로 보내면 그 자체가 부당 노동 행위고요. 그거는 이제 굳이 유아인한테 가서 그 얘기 할 필요 없이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돼요. 노동청으로. 그러면 이제 420만 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밀린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부당 노동 행위가 해고가 될 수가 있고 또 퇴직금 내지 그런 부분들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웅이죠. 이 사건의 발단이 됐던 네네네.
배기사인가 그랬어요. 기사인데 네. 전국민이 굳이 그래 시위할 필요 없이 그때 노동부에 바로 신고했으면 바로 처음부터 갔었으면 뭐 큰 문제가 없었지 않을까. 그럼 영화가 되지 않았겠지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금방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영화 베테랑 속의 법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 영화 베테랑은 돈 있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야말로 정말 추한 갑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네. 베테랑 인기 많은 이유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 말고도 사실 최근에 이와 비슷한 맥락의 영화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죠. 네. 이를테면 내부자들 같은 내부자들. 영화, 그다음에 작년에 개봉했던 아수라라는 영화도 네. 그랬고요. 그리고 뭐 최근엔 더킹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 돈 많이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의 서로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권을 나눠 먹는 뭐 이런 그 행태가 지금까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현실에서 그것들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바로 그런 것들을 현실감 있는 소재로 채택할 수밖에 없고 네. 또 많은 관객들이 거기에 또 호응을 보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슬픈 현실이죠. 네. 그러네요. 네. 변호사님은요, 또 마지막으로 이 영화 속의 갑질 그리고 불법행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런 것들을 잘 풀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영화가 결국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낄 수 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안 맞는 얘기들도 있겠죠. 너무 좀 무리하게 폭력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뭐 폭력이라는 게 나중에 그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나중에 되기 때문에 특히 네. 유아인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이 관객들이나 뭐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변호사가 이 법정에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그거보다 뭐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이렇게 영화의 화면에 막 정말 나쁜 사람 때리고 싶은 그런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좋은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참 법대로 하면 그 추한 값도 없고 억울한 을도 없을 텐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마지막까지 진실을 캐고자 하는 이런 그 서도철 형사, 황정민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었기에 정의와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베테랑을 보면서 보다 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 베테랑 속의 법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영화 속의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첫 시간이었는데 앞으로의 시간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제 아래로 나가고 있는 주소 보이시죠? 이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 최근 렌터카 장사가 안 되면서 더욱 소심해진 소심해 씨.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모시고자 친절 서비스를 내세우며 오늘도 열심히 홍보 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친절한 렌터카입니다. 이용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친절해요? 당연하죠. 이용해보실래요? 그럼 저는 저기 저 빨간색 스포츠카 빌릴게요. 아, 정말요? 저희 가게에서 제일 비싼 차인데 감사합니다. 금방 서류 갖고 올게요. 좋던 마음도 잠시. 왠지 불량해 보이고 약속을 지킬 것 같지 않은 이로준의 태도에 비싼 스포츠카를 대여해줘도 될지 고민이 드는데요. 소심해 씨는 손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GPS가 부착된 차량을 대신 빌려주기로 합니다. 손님, 빨간 차는 이미 예약이 되어 있네요. 옆에 노란 차는 어떠세요? 뭐야? 서비스 최고로 좋다더니. 알았어요. 그럼 그걸로 빌릴 테니까 깎아줘요. 계약서와 인적사항 등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고 반드시 약속된 일자와 시간에 반납할 것을 신신당부하는 소심해 씨. 손님, 이 차도 다음 손님이 예약되어 있어서 반드시 제 시간에 반납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 상황에 비싼 스포츠카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소심해 씨는 밤잠조차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데요. 드디어 이로준이 차를 반납하기로 한 날,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반납 시간이 지나도 이로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싼 차가 너무도 걱정되던 소심해 씨는 결국 GPS를 이용해 위치 추적에 나서는데요. 이로준 씨, 차량 반납 시간이 지났는데 왜 차량 반납을 안 하세요? 내가 GPS가 달린 차를 빌려주길 잘했지. 뭐야, 렌터카 아저씨네? GPS? 아니 누구 마음대로 위치 추적을 해요? 내 동의를 받은 적도 없잖아요. 내 차 위치를 추적하는데 이로준 씨 동의를 왜 받아요? 차 위치를 추적했다면 내 위치를 추적하는 거랑 같은 거죠. 단지 차량의 위치를 추적했다는 소심해 씨. 차량 추적은 내 위치 추적과도 같으니 불법 행위라는 이로준 씨.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번. 반납하지 않은 렌터카를 찾아 나섰기에 불법 행위가 아니다. 2번. 위치 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 행위다. 네, 정답은 2번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불법 행위이다입니다. 렌터카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로준 씨의 위치 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개인 위치 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 정보를 말하는데요. 위치 정보만으로도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심해 씨는 자동차에 GPS를 달아서 위치 정보를 수집했는데 이 정보는 이로준 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이로준 씨의 인적 사항과 쉽게 결합해서 이로준 씨의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심해 씨는 자신의 자동차에 위치 추적을 했을 뿐이라고는 하나 이는 곧 이로준 씨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로준 씨의 위치 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를 따로 받았어야 합니다.